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병혁이고요. 동시에 밑에 있는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의 일도 같이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는 와중에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제주 친환경 우리 연합사업단한테 요청받았던 내용이 앞으로 친환경 공공급식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산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판로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 조직인데 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도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하고요. 특히 기후위기는 좀 심각하죠. 올해 되게 힘들었습니다. 상반기는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서 친환경 농산물이 나와도 판로가 중단되어서 친환경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하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업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 올해 아마 쌀이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한 20% 내외로 아마 줄 거로 지금 예상이 돼요.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쌀의 20%, 10에서 20%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생산량 감소죠. 흉작 이상 가는, 흉년 이상 가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특히 이 급격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익숙해 왔던 절기와 계절 상황이 앞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좀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대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판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공급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이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걸 갖다가 힘들을 모아내자, 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갖다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이제 위에 있는 게 이게 영화에서 보던 그 풍경이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현실이고, 밑에 거는 불행하게도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리얼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있었던 그 중국의 대홍수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영화와 현실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게 점점점 확인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후라는 게 우리나라 지구가 45억 년 동안 지내오면서 계속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빙하기가 있었고, 간빙기가 있었고, 해빙기가 있었고, 지구가 꾸준히 그러한 기후 변화를 겪어왔는데, 빙하기와 해빙기 사이의 지구 평균 온도 차이가 불과 1, 2도밖에 안 나요. 즉 지구 평균 온도 1도가 내려가면 빙하기가 되는 거고, 1도가 올라가면, 아니면 2도가 올라가면 해빙기가 되어서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가,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 우리나라 지구 평균 기온의 이제 변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자연적인 이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즉 지구 생태계가 거기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의 기후위기는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변화다. 즉 산업화된 게 한 100년 정도 보는데요, 100년 동안 1도가 올랐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는 수만 년, 수십만 년에 거쳐야 될 온도 변화가 불과 10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 온실가스 문제죠. 이산화탄소 문제죠. 지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모아서 땅에다 집어넣어놨죠.
그걸 지금 산업화가 되면서 땅에 들어가 있던 탄소를 끄집어내서 쓰고 있죠. 그게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적으로 많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그 결과로 100년 동안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오르는 거라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게 용수철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용수철을 삑 늘려서 놓으면은 착 줄어들죠. 이게 이제 보건력이라는 건데 자연계도 다 그러한 생태적 보건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수철도 너무 늘리면 놓아도 줄지가 않죠. 즉 스스로가 복원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 그게 티핑 포인트거든요. 티핑 포인트는 지금 유수의 기후과학자들 1.5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5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든 다시 복구할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약에 1.5도를 넘어서면 그 이유는 아무 대책할 수가 없다. 그게 티핑 포인트거든요. 즉 지금 현재까지 1도가 올랐고요. 남은 게 0.5도입니다. 0.5도를 갖다가 더 이상 온도가 안 오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배출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어디에서는 그걸 다시 줄이는 그러한 그걸 통해서 순 배출량이 2050년까지는 제로가 되어야 되고요.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한 45%에서 50% 정도로 줄여야지만이 그나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후변화에서 인류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문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기후학자들의 경고고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학생이 되게 유명한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유럽이죠. 스웨덴인가 그 핀란드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9년도에 되게 유명했죠. 유럽 의회 앞에서 아주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유명해진 친구인데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좀 아이콘 같은 친구가 돼 있죠. 근데 왜 어린 친구가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에 맞서서 싸우는 아이콘이 되었냐? 이 친구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당신들은 10년, 20년 지나면 죽을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왜 10년, 20년 후에 죽을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 왜 우리 집을 태우고 있냐? 당신들 빠지고 즉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환경 또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취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가만히 듣고 보면 좀 금방 죽을 사람들이 왜 지구를 불태우고 있냐라고 말하는 건 좀 버릇없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되게 국제적으로 좀 하나의 상징적인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세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인 저항들입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해서 334개 단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각성과 동참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좀 행동을 좀 조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아주 중요하게 결합해서 함께 싸우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사실이 참 상징적인데 2019년도 9월 27일 날 학생들이 결석을 했어요. 수천 명이 전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뭐 하냐. 어차피 지구가 망가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석 시위도 조직하고 뭐 이러한 좀 상황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동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누적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사과 재배 지역이 이쪽 파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50년도는 뭐 강원도 고산지 일부만 가능할 거고 이때는 아예 기후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그럼 기후 생태계만 변하겠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연적 환경과 조건 자체가 그런 물질적 토대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기후 위기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로나가 기후 위기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후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와 동시에 심각한 질병과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게 기후 위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곧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의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기후 위기에 맞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지금 키워드가 지금 현재 그 농업 진영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식량 주권이고요. 하나가 환경 보존형 농업을 확대해야 된다. 식량 주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를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2008년, 9년, 10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극심한 가뭄으로 전 세계적인 가뭄으로 식량 파동이 왔죠. 그래서 밀가루 값이 2배로 오르고 설탕 값이 2배로 오르고 동물들 사료 값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가지고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되게 힘들어한 기억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후 위기는 필수적으로 식량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21% 2% 수준인데 그런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장 올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세계적인 식량 수출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중단한 사례가 21개국이거든요. 즉 국경이 봉쇄돼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인 힘들을 모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환경 보존형 농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많이 유출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겠다, 확대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10을 배출하는 것을 한 4, 5로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이걸 먹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복잡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단순한 산수의 문제입니다. 0이 되려면 플러스하고 있으면 마이너스하고 있어야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존형 농업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해양이고요. 하나가 숲이고요. 하나가 토양입니다. 즉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숲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이냐. 세 번째, 토양. 즉 지금과 같이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산성화되는 토양을 유지한 채 토양이 탄소를 흡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꼭 3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가 숲을 확대하자. 두 번째가 유기농업을 확대하자. 세 번째가 해양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이러한 해양 오염 배출원들을 갖다 줄여나가자. 이걸 공의 패키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한편으로 식량 주권을 갖다가 강화시키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식량 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환경 보존형 농업이라는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플러스 5가 있으면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5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세계 유수의 기후학자들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산업계의 어떤 조치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환경 생태계 자체를 갖다 건강하게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특히 농업과 먹거리 분야의 어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정책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에 가깝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린 뉴딜 이야기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보면 전기자동차 확대, 수소 어떻게 하겠다, 태양광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그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단견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식량 주권과 관련해가지고요. 특히 환경 보존 농업과 관련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식량 주권도 확보하고 환경 보존형 농업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농지의 문제, 농지 사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소득의 문제입니다. 즉 농가 소득이 한 65.5%밖에 안 되는데요. 농민들 소득이 이걸 바꾸지 않고서 농민들한테 또는 사회적으로 식량 주권도 확보하고 환경 보존형 농업을 확대하자,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키워드, 식량 주권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존형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농민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좀 먼저 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제로 앞으로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의제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확대의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좀 당위적인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사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의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기후위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의 1차 피해자는 농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생산이 경직돼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갑자기 생산을 못 바꿉니다. 짧게는 2달, 길게는 6달 전에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직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농민은 기후위기 1차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농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좀 예민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나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는 환경 보존형 농업을 확대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체 농업이 바로 오긴 힘드니까 그 옛날에 저농약 기준, 즉 제초제도 안 치고 농약도 줄이고 비료도 줄이는 좀 이런 환경 보존형 농업을 함께 병행하는 좀 그러한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현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업진흥들이 해야 될 과제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을 한번 보면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그린딜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올해 발표를 한 전략인데요, 팜 투 포크 전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농장에서 밥 숟가락까지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그린딜의 이 핵심 전략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유럽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1번이 팜 투 포크 전략인데, 이 팜 투 포크 전략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농경지의 25%까지 확대하겠다. 유기농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동시에 살충제를 50% 줄이고 비료를 20% 줄이겠다. 즉 앞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 보존형 농업을 확대하는, 즉 농업 전체를 환경 보존형 농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기본 전략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생물 다양성 전략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생물 다양성 전략이 왜 나오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산업계의 노력만 가지고 이 탄소를 즉 탄소 배출 제로를 못 만든다니까요. 해양 생태계, 숲 생태계, 토양 및 농업 생태계가 함께 건강하게 복원되어야지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아무리 줄이더라도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 전략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유기농 확대 전략 이것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기본적인 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어로 치면 ABC, 국어로 치면 가나다겠죠.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환경들이 한편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친환경 공공급식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앞에서 기후위기는 농민들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민들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의, 사회적인 노력들에 가장 앞장서서 동참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농업진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환경 보존 농업으로 기본적인 농정의 축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왜 친환경 공공급식이냐? 일단 농특위 그린 뉴딜 방향과 과제를 보면 이렇게 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특위는 청와대 특별위원회로 농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지금 이제 활동을 한참 하고 있고요. 이 농특위가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계획들, 로드맵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의식과 동일한 문제의식입니다. 기후, 먹거리, 지역 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촌 실현하겠다. 목표는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 환경 복원 선도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겠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제로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환경 보존형 농업이 농업 정책의 농정의 기본 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주권을 확립하겠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친환경 농가가 한 12만 명이 됐거든요. 전체 농업의 한 12%? 10%, 12%까지 갔습니다. 현재 한 5만 8천 명, 한 4.8%, 4.9%, 5%가 조금 안 되게 지금 전체 농가 중에서 친환경 농가가 지금 이제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냐? 물론 전농약 인정이 없어진 것도 한 원인이긴 한데요. 전농약 인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진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생각보다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친환경 농가들 아주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는 일반 관행 농업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은 힘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자재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뭐 풀도 뽑아야 되고 하여간 농비가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보장이 안 되면 그 친환경 농업을 계속할 미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생산을 아무리 장려해봤자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12만에 달했던 친환경 농가가 현재 거의 뭐 5만 8천 명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2018년도 기준인데요. 올해 그 2018년도에 대략 친환경 농산물이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생산이 되었거든요. 1조 한 3천억 정도.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협의 한 3천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생협에서 소비된 게, 그러니까 친환경 가공산품 이런 것 빼고 1차 농산물, 쌀, 원예, 버섯 이런 것들 3천억이 됐고요. 학교급식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5천억 조금 더. 그리고 일반 유통에서 대략 한 5천억 정도. 여기서 말하는 일반 유통은 이마트, 롯데마트,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 마켓컬리 이런 온라인몰까지 포함되겠죠. 예, 그러한 쪽에서 한 5천억. 생협이 한 3천억, 학교급식이 5천억.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조 3천억 시장이 좀 조성되어 왔었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이 친환경 농가 숫자가 5만 8천 명 숫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계속 이제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 규모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갑자기 친환경 농업 생산을 확 늘린다. 농가를 늘린다. 기후위기를 위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그럼 여전히 이 소비가 안 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필수적으로 소비가 좀 새로운 판로, 새로운 소비에 대한 계획 없이 확대될 수도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이 있고요. 즉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릴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1번 친환경 식품을 확대 지급해서 일반 농산물 가격과 차이를 줄여서 소비를 확대하자. 이게 유럽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유럽은 농가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보조금으로 줘요. 즉 내가 1년에 먹고 사는데 한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2,500만 원?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줍니다. 예. 보조금으로 주는 대신에 옵션이 붙죠. 조건이. 그게 뭐냐? 예. 농업 경관 보존해. 그리고 지역의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줄여나가. 즉 유기농업을 하든가 아니면 경관농업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보존형 농업을 하라는 거죠. 혹시 유럽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면 아니면 나중에 유럽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유럽은 일반 농산물 가격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5%? 많아봐야 10%?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왜 이렇게 유기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 가격과 비슷해질 수 있었냐? 그거는 유기농업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소득의 손실분을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하니까 굳이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품위 기준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유기농배 먹어보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맛있는 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즉 유럽은 이런 거죠. 유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내가 1년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유가 농산물 비싸게 이쁘게 당도 높게 때깔 좋게 비싸게 팔려고 받는 게 아니라 야 농산물은 좀 싸게 팔아도 돼. 대신에 야 농업 환경 갖고 그리고 농업 생태계 보존해. 그리고 생물 다양하게 환경들을 갖다 갖고 나가. 이걸로 받는 거거든요. 즉 내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농산물 뭐 이약치고 저약치고 제재치고 해가지고 때깔 좋게 크게 당도 높게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유럽에 있는 유기농가들의 관심은 내 농산물 때깔과 당도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꾸지? 이렇게 농업 정책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은 자기 농산물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물론 하겠죠. 농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내 농산물 이쁘고 맛있게 키우고 싶은 거야.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아닙니까? 단 그런 노력들이 농촌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친환경 농산물, 특히 유기농산물 품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맛도 없고요. 모양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은 유기농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모양도 안 좋고 맛도 없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을 먹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정책이 이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친환경 육성하는 정책이 뭐냐면 네가 친환경 농산물 잘 키워서 시장에 비싸게 팔아먹어. 이 방식이거든요. 즉 현재 한국의 친환경 농업은 시장에 완전히 포섭돼 있습니다. 즉 친환경 농가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내 농산물을 더 크게, 내 농산물이 색깔 좋게, 내 농산물이 당도가 높게. 그래서 내 농산물이 이마트, 대형 할인점 이런데 비싸게 팔리게. 그래서 내가 소득이 높게.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방식이 지역에 있는 환경을 가꾸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내 농산물을 갖다가 좀 더 품질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과다한 친환경 제재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투입제가 많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유럽처럼 환경농업 보조금 또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확대해 가지고 지급하든가. 근데 그건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재부는
농민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절대로 예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나서지 않고서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다?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해야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유럽처럼 정부가 집불금 정책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갖다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확대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소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장이 세요. 소비자들 비싸서 안 사 먹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소비를 갖다가 확대해야 된다.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갖다가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리고 당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친환경 농업 식불급이 좀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준은 당분간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친환경 공공급식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좀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특위 그린뉴딜 방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단어의 표현과 뭐 문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 비전도 동일하고 목표도 바로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겠다. 동시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소비가 돼야 되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본 축이 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까지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탄소 생태 농업 전환이라고 30년까지 30% 농약 이런 것들 줄이겠다. 그리고 30년까지 친환경 농업 비중 30%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농특위 계획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부의 사업 계획으로 확정되기 위해 가지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정이 되도록 하여간 목표는 그렇게 잡고 나가자. 이런 게 이제 농특위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축산 문제, 이게 축산에 나오는 분뇨가 이게 탄소 배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경축순환 농업 그리고 동물 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과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숲,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 구축, 곡물 자급률 확보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을 전면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특위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의 확장의 중요성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는 해마다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가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이제 종료되는 해고요. 내년도에는 제5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건데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확대해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게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이 조직되어야 됩니다. 왜 생산이 조직되어야 되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생산의 경직성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갑자기 바꿀 수 없어요. 내가 24시간 일한다고 수확물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제 경직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수급도 되게 경직돼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체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급하다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일반 농산물은 필요하면 가락동 시장 가면 되죠. 동네 시장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예. 근데 친환경 농산물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위에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급식이든 이러한 그 안정적인 소비처를 가지고 생협이든 안정적인 소비처를 가지고 있는 시장들은 계약 재배 또는 약정 재배를 통해서 생산의 안정성들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즉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중심으로 수요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이 조직이 안 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는 광역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중요한 곡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축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즉 0세부터 그러니까 사회 진출 전 대학교까지 친환경 차익을 통해서 건강하게 키우자. 그게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공공급식 확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도단위 친환경 대표 조직을 만들어내자. 이런 겁니다. 0세부터 대학교 친환경 차익 지원 사업은 이미 학교 급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각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요새 친환경 무상급식은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하에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걸렸거든요.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운동이 만들어져서 딱 1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는 하루 한 끼는 친환경 음식을 대부분 먹는 좀 그런 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각지대가 오히려 이게 0세부터 즉 임신하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 요때가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이 0세부터 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우리가 주요하게 넣었던 게 바로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실시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예산이 확립되어서 올해 8만 명 규모로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시범 사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인당 48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 포함되어 있고 전국에 30만 명의 임신부에게 친환경 선물을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즉 내가 1년에 자부담 20% 포함해서 48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쇼핑몰 같은 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상품으로 등재가 되고 임산부들은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주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30만 명 곱하기 48만 원, 대략 50만 원 잡으면 1,500억이 됩니다. 사업이. 근데 이걸 갖다가 1년으로 하면 안 되죠. 임신하고 한 10개월, 그리고 출산하고 한 1년 최소한, 그럼 대략 2년. 그러면 1,500억이 아니라 3천억 정도. 나중에는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게 바로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8만 명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원래 이제 농식품부랑 저희들이 이제 협의한 거는 내년에 이제 본 사업으로 가자. 전국의 사업으로 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기재부가 반대해서 좀 안 됐습니다. 반대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올해 시범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최소 1,500억에서 최대 3,000억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몇 달이 걸리거든요, 이게. 내년에 원래는 내년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8만 명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8만 명으로 아마 시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본 사업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저희들하고 농식품부 계획인데, 이제 문제는 기재부가 이걸 완강하게는 아니지만 내심 좀 반대하는 눈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아주 예민하게 우리가 미리 좀 대응하고 주목하고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친환경 급식이 실시가 되었고, 작년에 이제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꼭지로 해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대학교 친환경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성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게 아직 이제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니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니까, 야, 우리 사회가 우리 애기들 잘 키우게 친환경 급식에서 좋은 거 먹이고 잘 돌봐야지, 이게 합의가 잘 되는데, 이게 대학생들은 이게 나이가 이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성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행정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아주 이 대학교까지 왜 하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이 대학교까지 좀, 아니 우리 생각은 사회 진출 사회 진출을 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회 진출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계층에 있는, 그렇게 하기 힘든 세대에 있는 쪽에서는 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급식도 좀 친환경 급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간 그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목표는 사회 진출 전 0세부터 대학교 미래 세대에게 친환경 급식을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먹이자. 이게 이제 우리 목표고요. 상당히 이제 진도가 많이 나왔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것만 좀 해결하면 뭐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뭐 큰 뭐 틀은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중요하게 했던 게 도단위 친환경 대표 조직 육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친환경 산지법인들은 그러니까 그 면 단위로 쪼개졌어요. 뭐 친환경 지구 조성 사업, 친환경 기반 구축 사업 같은 이런 뭐 정부의 예산 지원도 있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면 단위 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우리 친환경 산지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이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초 단위로 친환경 농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기초 단위의 친환경 조직들을 일정 부분 좀 진도가 조직화가 좀 진행이 되었다.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초 단위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큰 시장에 대응을 못해요. 큰 시장에. 학교 급식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친환경 품목이 한 7, 80품목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연중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 한 50에서 200개 품목이 됩니다. 월로 따지면 7, 80개 품목이고요. 근데 시군이나 기초로 따지면 나오는 게 품목이 20개? 많아봐야 30개? 학교 급식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 육지에 있는 광역도를 보면 시군에 뭐 많이 나와야 20개, 30개. 근데 시군을 다 묶어가지고 도로 품목을 구성하면 기본 한 90개, 10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친환경 산지 조직만 가지고는 앞으로 벌어질 이런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중요한, 그리고 연중 공급 체계가 중요한 공공급식 시장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품목 구성도 안 되고 연중 공급 체계 구축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0세부터 대학교까지 공공급식을 한편으로 확대하고, 또 한편으로 이 공공급식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단의 대표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광역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서 도별로 지금 이제 대표 조직을 뽑았고요. 올해 내년에 이제 마지막인데 올해 연말에 뽑아서 내년부터 사업이 될 텐데 경북하고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도단위 체계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포함시켰는데 앞으로 돌아와서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가 올해 딱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농식품부랑 좀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광역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시면 시군의 20-30개 품목을 광역으로 묶으면 90가지 품목이 되고 이걸 이제 자기 지역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좀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기초 조직에게도 도움이 되죠. 자기 조직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욕심 부리는 거고요.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오고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기초 법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직의 이익에 또는 자기 법인의 이익에 자기 단체의 이익에 연연할 수 있는데 자기 조직, 자기 법인의 이익만 했다가는 내가 봤을 때 자기 법인의 이익조차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 환경이 그렇게 간다. 전체 시장을 키워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서는 혼자 떨어져서 개인 법인이 뭘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장 환경과 정책 환경이 된다. 이걸 좀 분명히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좀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환경 보존형 농업의 확대의 필요성 이런 걸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는 생산만 확대하거나 장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함께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서 함께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고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급식이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 어떻게 말하면 2010년도 12만까지 갔던 친환경 농가가 그나마 지금 한 5만 8천 명 선에서 유지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학교급식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중요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급식을 뛰어넘은 공공급식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광역 친환경 산지 조직이 어떤 사업이냐?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군에 있는 친환경 산지 조직들로 도단위 연합사업단 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충남 친환경 연합사업단 그리고 18년도에 충북은 아직까지 이제 연합사업단 체계는 못 갖춘 상황이고요. 전남은 나주에 친환경 광역센터를 만들었죠. 300억인가 400억인가 예산을 들였는데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호남권 친환경 유통센터와 함께 광역산지 조직이 되었고요. 전라북도는 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10개 법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제주는 11개 법인에 참여해서 제주 친환경 연합사업단 그리고 경남은 14개 법인으로 경남 친환경 연합사업단 강원은 14개 법인으로 강원 친환경 연합사업단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었고 올해 경북과 경기도가 선정이 되면 도마다 최소한 지역 단위 생산 조직을 통합하고 유통을 통합해내는 좀 그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완비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되고 동시에 판로의 문제, 소비의 문제도 함께 동반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계획과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수행할 것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4일 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원래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규모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가 한참 2차 유행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뭐 그렇게 못했고요. 도마다 2명씩 와가지고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창립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은 보시다시피 충남연합사업단, 경남연합사업단, 제주연합사업단, 전북연합사업단, 강원연합사업단, 경북 지금 이제 올해 광역산지 조직을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북연합사업단, 그리고 충북은 충북 친환경 농업인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충북 친농년 산하의 충북 광역 생산 조직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는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통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경기도 출하의 중심으로, 생산 조직 중심으로 경기 친환경 농업인협회 이렇게 8개 조직이 참여해서 이제 참여하고요. 이사장은 이제 충남 친환경 연합사업단 대표 박중건 대표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아쉬웠던 게 9월 4일 날 좀 대대적인 좀 출범도 알리고 도마다, 즉 시군 기초 생산 조직, 산지 조직이 참여하는 도단위 사업단, 이 도단위 사업단이 서로 협동하는 전국 협동조합, 이런 체계로 가려고 했는데, 또 그걸 갖다가 출범을 좀 대대적으로 알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알려내고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만 모여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 3월 달쯤에, 4월 달 들어가면 이제 영농철이 시작돼서 바쁘잖아요. 그래서 3월쯤에 이제 창립총회를 했으니까 좀 모양새 있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이 창립이 되었다.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너무 지나갔네요. 2016년부터 시작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꼭지가 2개다. 하나가 미래세대 친환경 차익 지원 사업, 하나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도단위 대표 조직 육성. 이게 축이었다면, 원래 이때부터 도단위 친환경 대표 조직 육성이 완료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협동하는 전국 사업법인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창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이 여기 이제 창립할 때의 사진이고요. 왜 만들어졌냐? 이걸 말씀드리면, 앞에 충분히 설명했었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에 따른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생산 조직 아무리 잘하고 소비가 아무리 크게 늘어나더라도 이것을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또는 생산과 소비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체계는 또 한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전국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으로 가려고 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한국, 전국, 코리아 이런 표현을 못 쓰게 돼 있대요. 마치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전국자 빼고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인데, 앞에 전국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명은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이지만 우리는 줄여서 전국 친환경 농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생산 유통 체계, 친환경 농업 생산도 확대하고 소비도 확대하고, 이 둘을 잘 연계하는, 링크하는 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체계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소비는 있는데 생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친환경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데가 없으면 시장에 그냥 싸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시장에 싸게 넘긴 친환경 농산물이 돌고 돌아서 예, 소비처로 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집이 이제 충남인데 충남 서산에 그 충남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님인 전양배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생산한 알타리 무가 무농약 알타리 무가 그 회장님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그냥 팔 데가 없으니까 도매상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바로 그 전양배 회장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알타리 무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유 없는 일입니까? 이런 연결 체계가 없으면 예, 농민들의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가 없는 체계가 되는 거죠. 이 농산물 가격이 되게 좀 화가 나는데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은 생산자가 매깁니다. 소비자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매깁니다. 나는 이 제품 가격을 얼마 하겠다. 저도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 핸드폰 가격을 구매하는 사람이 매깁니까? 야, 나는 50만 원 줄게. 나는 100만 원 줄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야, 이거는 100만 원, 이거는 150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예. 소비자가 봐서 그 가격 주고 살만하다면 사는 거고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러면 안 사요. 그러면 뭐 수익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체들 생산하는 쪽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마케팅 요소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우리 농산물은 농민들이 내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내가 못 매겨요. 이 농산물 가격을 누가 매기느냐? 예, 가락동에 있는 중과 도매상들이 매깁니다. 생산은 내가 했는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갖다가 자기가 결정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 직거래 친환경을 확대하고 소비를 확대해서 바로 링크를 시켜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농민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가격을 협의를 하죠. 물론 우리가 뭐 많이 받고 싶죠. 내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수요 측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걸 협의할 수 있는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좀 생산비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가격 체계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일반 유통 시장을 통한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직접 링크시키고 연결시켜주는 그 체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친환경 공공급식이 확대될 텐데요. 공공급식은 공급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잘하고 있는 지역들 보면 다 계약 재배를 하죠. 친환경 농가들과. 그래서 이 공공급식이 확대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별 또는 전국별 생산 계획, 작부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연중 공급 체계를 어떻게 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 우리나라 전체 1년 연중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름철에 강원도 작기 빠지면 공급이 안 되고요. 겨울철 제주 작기 빠지면 공급이 안 되고요. 봄철에 경남 남해 쪽 작기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떨 때는 부족하고 어떨 때는 남고 이런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생산이 안 되는 저쪽은 생산이 되고 이러한 그 전국적인 생산의 통합, 생산 계획의 통합, 작부 계획 통합이 되어야지 앞으로 확대될 공공급식 시장 영역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와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산주동 컨트롤 타워 이것을 조직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게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이 공공급식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 생산과 유통을 갖다가 통합해내면 또는 조직해내면 또는 체계화시켜내면 과연 이게 공공급식으로 그칠까요? 저는 일반 시장으로 충분히 확대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걸 총괄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해진 게 바로 이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우리가 설립 배경과 설립 전략과 계획들을 보면 목표는 친환경 농산물 전국 단위 생산 공급망 구축입니다. 즉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역이 어디든 계층이 어디든 소비층이 어디든 공통 품목을 즉 전국의 품목을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생산을 조직하고 유통을 체계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한 모든 소비 지역에 동일하게 공급될 수 있는 좀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세 가지. 첫 번째,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을 통합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도마다 기초 단위의 생산을 도 단위로 통합을 했거든요. 또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연계해가지고 전국 생산 계획, 전국 생산 작부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강화시켜내고 보강해내는 게 가장 기본이다. 동시에 공동 공급 체계. 공동 공급 체계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농산물을 갖다 공급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마다 거점 친환경 센터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연합사업단들이 도마다 거점 공급 유통 체계의 포스터가 되는 거죠. 그걸 전국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게 바로 전국 친환경 농업인동조합의 추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되게 중요한데 친환경 가공을 육성해야 됩니다. 가공.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일반 소비 시장은 1차 농산물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만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갖다가 확대하고 소비를 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가공을 준비하자. 가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친환경 가공산품도 품목군으로 포함시키고 그 친환경 가공산품을 만드는 원료를 지역의 생산계획에 반영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바로 이러한 공공급식이 공동 마케팅하는 걸로 대응하자. 그리고 일반 식품기업들 친환경 원료를 조달하고자 하나 제대로 공급해줄 때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좀 그런 수요들을 갖다가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발해내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현재 친환경 농업인동조합이 앞으로 일을 좀 해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대 과제는 뭐 그걸 갖다가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 및 전국 공통 품목 조직, 품목 리스트가 나와야죠. 그리고 전국 단위 공급망 구축, 광역 산지 조직이 거점 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급식 친환경 소비 확대 및 공급 구조를 확립하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 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광역 사업단이 강화돼야 됩니다. 지역 기반 사업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든 저든 푸드플랜은 확대될 거예요. 지금 현재 국가가 지역 먹거리 체계를 갖다가 확립해내는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공공급식 시장도 시장이지만 아마 지역 단위 로컬 푸드라든지 푸드플랜이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이 될 거예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도 단위 친환경 연합사업단이 사업단이 자기 지역에 그러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일반 시장으로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역별 친환경 가공 생산을 연계하고 전국 단위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가구 산업 전체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신규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생협, 농협, 농식품부, 지자체, 가공, 관련 분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거리가 될 건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제는 8개인데 한 10가지의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번에서 8번까지가 생산 조직 통합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갖다 해내기 위해 가지고는 산지 조직이 통합 안 되면 아무것도 그 다음은 진도를 갖다가 단 하나도 못 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일들은 뭐 조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잘 되고 뭐 이러한 뭐 사업에 뭐라 그럴까 뭐 등락이 있을 수 있죠. 뭐 좀 안 돼도 아쉽긴 하지만 다른 게 잘 되니까. 근데 생산 조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생산 조직 우리가 못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래서 8대 과제 중에 하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80%의 비중이 바로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 및 공동품목 조직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의 일의 주요한 과제의 80%가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 및 전국 공동품목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군 산지 조직이 광역 산지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개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개통으로. 시군 조직이 광역으로, 광역이 전국으로. 다시 필요한 약적 물량을 광역으로, 시군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개통 출하, 개통 생산, 개통 출하 이 체계로 좀 전국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조직도는 뭐 광역 산지 조직들로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기획사무처가 있고 한편으로는 생산 조직, 예, 도별 생산 조직이 전국 생산자로 한편으로 구축이 되고요. 하나가 유통, 사업본부가 있어야죠. 사업본부가 있어야 되고 하나가 앞으로 가공. 이렇게 생산, 유통, 가공이 한 축으로 있는 그런 좀 체계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생산자.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못 해요. 이게 있으면 이게 좀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못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즉 생산자 조직을, 생산을 조직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에 전국 공통품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통품목.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앞에 말씀드렸죠. 임산부들에게 또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의 그 산모들에게 1년에 48만 원에 이제 자부담 20% 포함해서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좀 구입을 해서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하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방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업체가 임산부 친환경 자기 지역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많은 공급업체들이 일일이 다 수백 개 품목 조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급하기 편한 또는 이윤이 많이 남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이윤이 많이 남고 공급하기 편한 품목들로만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급업체별로 품목의 편차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에는 지금 한살림하고 경기도에는 두레생협이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는 두레생협이 임산부 친환경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 한 150가지 품목됩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지금 18,0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4개 권역을 쪼개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두레, 하나가 한살림, 하나가 담양농협, 하나가 오창농협인데 똑같은 서울에 사는 임산부인데, 서울에 있는 임산부인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공급업체가 어디냐에 따라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담양농협은 맨날 뭐 우름이랍시고 뭐 고추하고 오이만 갖다 주고, 두레생협 한살림은 가공까지 포함해서 품목이 돼 있고, 하니까 임산부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죠. 야, 똑같은 서울시 임산부인데 강남에 사는 임산부들은 다양하게 공급받고 있고 말이야. 노원구에 사는 나는 맨날 고추하고 오이밖에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즉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에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동일한 서비스가. 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주문 체계, 냉장 배송 체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품목입니다. 즉 임산부들에게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품목들이 공급되어야지 이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올해 있었던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에 전국 공통 품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순서는 자기 지역산, 2순위는 광역산, 그리고 전국산. 즉 자기 지역이 있는데 전국 품목 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 감자가 있는데 육지에 있는 감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즉 자기 지역산을 먼저 넣고 부족하거나 없는 품목은 전국 품목이 이제 백업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도시는 품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품목 체계도 좀 짜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전국 공통 품목을 조직해야 되는데 전국 공통 품목이 따로 나오나요? 생산자가 조직돼야지 품목이 나오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농협에서는 각 지역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을 통합해내고 생산 계획을 수립해내고 작부 체계를 구축하는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시작하고 계속 확대 보강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생산 조직화를 위해서는 도 단위 생산 조직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국에서 모든 시군에 있는 생산 조직을 케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도에서 자기 시군들을 묶어서 케어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좀 그런 체계로 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출하회는요, 생산자회는 판로가 있어야 조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 연합사업단들을 중심으로 지역 학교 급식, 공공급식 공급 조직에 좀 총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생산 조직화, 공급 조직화를 위한 생산 공급 창구가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즉 지역별로 생산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창구가 있어야지 힘이 모이겠죠.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 걸 해나가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생산 조직화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친환경 가공 산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올해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해요. 친환경 밀키트 사업을 합니다. 친환경 밀키트 시범 사업을. 밀키트 시장이 한 4, 5년 전에는 2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5천억까지 갔어요. 밀키트가 뭐냐면 이게 식품, 그러니까 적석 식품 영역인데 간편 조리식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네요. 하나는 뭐냐면 간편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김밥,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삼각김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적석식품,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간편 편의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뭐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약간의 가열이 필요한 마지막이 이제 밀키트인데 밀키트는 뭐냐면 조리 과정이 필요해요. 즉 예를 들면 이제 버섯 전골이다 그러면 버섯을 다 썰어 가지고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육수가 포장이 되고 양념장이 포장이 돼요. 요렇게 파는 게 밀키트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사 가지고 냄비에 육수를 붓고 이미 다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어져 있는 버섯을 넣고 양념장을 넣어서 끓여서 먹는 게 밀키트거든요. 앞으로 밀키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밀키트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래서 농식품부에 가서 밀키트 협회를 만났거든요. 밀키트 제조회사들도 협회를 구성해놨더라고요. HMR 협회라고. 대개 25개 회원사가 있는데 뭐 CJ, 동원, 뭐 프레스티지, 올가, 뭐 풀먼도 있었나? 하여간 두루두루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농식품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 이분들이 이 밀키트 제조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친환경 밀키트를 되게 고민을 했을 때요. 친환경 밀키트를 하는 게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시도를 못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저는 가격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가격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없더라. 즉 밀키트 협회의 25개 회원사들이 이 회원사마다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구찌도 크고 뭐 1년에 뭐 몇 조씩 이렇게 매출도 하고 전국에 판매장이 뭐 여러 수십 개 있고 이런 쪽은 MD들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밀키트 제조업체들이 농산물 유통업체도 아니고 MD를 갖다 고용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조달하고 안 되죠. 그런 체계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친환경 밀키트를 하려고 관심은 많았는데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를 갖다 확보를 못했다라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환경 우리 협동조합,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이거 앞으로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기 다 만들어졌다고 이번에 저희들 10월 달에 만났거든요. 한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안정적인 공급은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자기들이 이제 가격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가격을 좀 이렇게 좀 일반 밀키트하고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좀 있어서만 시장이 확대되고 안착화 되는데 되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이제 우선 이제 시장 테스트 삼아 밀키트 회사들하고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좀 몇 가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한번 이제 반응을 보는 정도. 그렇게 12월 달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예 식품 판매 카테고리에 친환경 밀키트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 목표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시장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프로모션을 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우리 농식품부 친환경 농업과가 필요한 예산들을 좀 확보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밀키트가 얼마나 이렇게 판매가 되고 얼마나 이 시장이 친환경 밀키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시작은 좀 될 거고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겠죠. 이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친환경 밀키트 사업을 진행하는 HMR 협회가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가지고 한 게 안정적인 생산 공급처를 좀 준비해다오. 그 이야기였습니다. 즉 기초법인 가지고는 이 대응을 못해요.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거나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는데 시군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초 조직만 가지고는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키트가 이제 저희들 만나가지고 당연히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 이야기했겠죠. 밀키트 협회에 누구 친환경 밀키트 하려고 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안정적인 생산 공급처야. 야 걱정하지 마 준비됐으니까 와. 해서 이제 우리 밀키트 협회 농식품 이렇게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인 생산 공급처. 즉 친환경 가공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 및 전국 공동 품목 조직과 공급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할 수는 없게 돼요. 왜냐하면 2030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도 한다 그랬나?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신규 등록 받지 않습니다. 즉 가솔린차, 디젤차는 이제 신규 등록을 못해요. 중고차는 돌아다니겠지만.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급나 오른 겁니다. 테슬라 아시죠? 미국의 그 전기자동차 회사입니까? 그 아들 주가가 막 몇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뛰어버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도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에 내연기관차는 제외한다. 그럼 전기자동차 아니면 수소차만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행정 예고를 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당신 나라가 유럽에 뭘 수출하는데 탄소를 겁나게 배출을 많이 해. 그러면 너는 관세 50%. 근데 어느 나라는 탄소 배출을 겁나게 안 해. 너는 관세 10%. 즉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게 관세를 많이 물려가지고 탄소를 갖다가 줄이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겠다. 이게 유럽 연합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탄소 국경세거든요. 조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선이 된 것 같은데 그 나라는 참 희한하죠. 예, 끝난 걸 가지고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 맞냐 안 맞냐 싸우고 있는데 이든 저든 조 바이든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될 텐데 조 바이든 핵심 공약에 탄소 국경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 예. 조 바이든 공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게 다 있어요. 미국도 유기동을 확대하겠다. 숲을 갖다 확대하겠다. 해양 생태계를 갖다 가꾸겠다.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등록을 갖다가 억제하겠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중개방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규모 개방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든저든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할 때마다 탄소 국경세 문제가 걸려가지고 관세가 막 많이 올라가. 그러면 수출이 안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국내도 장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뭐 급격하고 뭐 익사이트한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앞으로 해야지. 자,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핵심으로는 기초법인만 가지고는 대응 못한다. 그리고 기초법인들이 욕심부리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사업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 혼자, 자기 혼자. 아까 말씀드렸죠? 1조 3천억 시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시장이 이걸 지금 5%라고 그랬죠? 10% 늘리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1조 3천억이라는 새로운 소비가 만들어져야지 친환경 농업이 10% 가는, 전체 농민 대비 10%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5%니까. 10%까지 가려고 그러면 1조 3천억이라는 생산과 소비가 생산도 1조 3천억 더 생산해야 되고 소비도 1조 3천억 더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기초법인들이 한다?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크게 키워야지 기초법인과 광역조직과 전국 조직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에 뭐 이익이 조금 줄어들거나 저거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인들은 앞으로 이러한 체계를 준비해 나가는데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이 시군 산지조직과 광역 산지조직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생산 작부를 만들어내고 생산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근데 당장은 뭐 내년에 확 달라지고 뭐 내년에 갑자기 뭐 이건 쉽지가 않고요. 추세가 이렇고 조금씩 해가 지나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니까요. 야, 내년에 뭐 당장 뭐 바뀔 것처럼 이야기해 안 바뀌었네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갖다가 지역 단위 친환경 연합사업단들 그리고 친환경 농업협회,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가 있죠.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와 제주 친환경 연합사업단이 함께 좀 협력을 해서 도 단위 생산 조직을 통합해내고 그리고 자기 지역의 판로를 갖다가 한편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전국적인 판로에 필요한 생산을 갖다가 계속 이제 확장시켜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생산과 공급의 창구를 단일화해내는 좀 그러한 노력들이 지역 단위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에서 제주에도 아마 친환경 농업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친환경 농업협회와 제주 친환경 연합사업단이 협력을 해서 생산 조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 조직을 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공급과 생산을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게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제주도는 발빠르게 11월 3일 날 제주 친환경 연합초래가 만들어졌어요. 초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강고하거나 결정력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일단 형태에는 갖췄고 내용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일단 제주도는 제주 친환경 연합 초래가 구성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 친환경 연합 생산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전국 조직도 바로 이러한 도 단위 생산자회들이 모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 단위 생산자회가 모여야지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이 통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 친환경 연합 생산자회가 만들어졌고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판로를 확대하고 확대된 판로에 생산 작물을 연계하기 위해 가지고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 농가들이 친환경 농가들이 좀 그러한 문제 의식 당장에 뭐 좀 더 많은 이익 당장에 약간의 손해 이런 거에 인연해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어떻게든 지역에서 마음과 이러한 좀 힘들을 좀 모아내는 노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에 되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하회를 조직하는 거, 생산자를 조직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3단계 정도로 보는데요. 뭐냐면 첫 단계, 일단 기초적인 조사. 즉 자기 지역에서 출하하기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농가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조사가 1단계고요. 2단계. 그러다 보면 출하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조직되기 시작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건들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3단계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통해서 약정된 물량을 받아내고 이 약정된 물량을 가지고 농민과 협의해 가지고 약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마지막 3단계거든요. 적어도 한 몇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뭐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이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면 미리 그러한 틀을 만들고 준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조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키트 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임산부 친환경 지원 공급이라든지 전국 단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야, 감자가 1000톤이 필요해. 어디서 생산할래? 어디서 생산할 거야? 도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생산 조직이 잘 된 지역이 우선 배정이 되겠죠. 그죠? 자기 지역에 감자를 짓는 농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생산할지도 모르는 지역은 우리가 얼마 생산할게요.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거기는 나중에 조금 배정받겠죠. 즉 생산 조직이 잘 된 지역이 앞으로 물량 배분이라든지 약증이 있어가지고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주가 좀 빨랐어요. 다른 지역은 이제 막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 친환경 연합 생산자회 11월 3일 날 창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를 잘 준비하고 내용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는 노력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당장 뭐 내년에 뭐 획기적으로 바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라면 우리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육성되면서 동시에 소비도 확대되고 동시에 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영농 기반이 확대되고 지지받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